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임신 8개월 인도 여성을 마주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종이 한 장뿐이었죠. 그녀가 제게 보여준 정보는 4글자였습니다. 도현. 제주도.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출산까지 2달. 이건 제가 2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했고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36개국을 돌며 난민 가족과 다문화 이주 사례를 연구해온 분석가죠. UN 난민기구와 협력해 1000건이 넘는 극단적 이동 케이스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생사를 오가는 여정도 수십 건 봤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이 여성만큼 위험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미라 라잔. 인도 뭄바이 출신, 28살, 임신 32주차였습니다. 배는 이미 단단히 불러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그녀 옆엔 비크람이라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비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장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주도까지 가셔야 합니다. 저는 아미라가 든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정말 이름 하나뿐이었어요. 도현. 성도 없고 나이도 없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번호 한 자리 없었죠. 그냥 제주도라는 지명만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주소는요? 연락처는요? 아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꼭 찾을 거예요. 그 말투엔 확신이 아니라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조건의 이동은 실패 확률이 97%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정보 부족, 거기에 임신까지 겹치면 성공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미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반드시 가야 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을 그냥 보낼 순 없다고 말이죠.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록해야 할 사건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비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공항 국내선 카운터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임신 32주 이상은 진단서 없이 탑승 불가합니다. 의사소견서 지참하셨나요? 아미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공항 내 의료센터로 아미라를 데려갔죠. 한국인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산 임박 상태입니다. 비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기내에서 조산할 수도 있어요. 조산. 그 단어가 방 안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죠.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아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인도에서 한국까지 혼자 왔습니다. 제주도까지 1시간이면 된다고 들었어요. 제발 진단서 써주세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건부 승인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단, 비행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착륙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미라는 창가 좌석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비크람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도현 씨를요? 아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여성은 운명을 믿는 게 아니라 운명을 만들려 하고 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고요. 눈앞엔 제주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이 제 20년 연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아미라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비행 중 3번이나 배가 뭉쳤다고 했어요. 조산 징후였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자기 공방을 찾아야 해요. 그게 아미라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도연이 도자기를 만든다고 들었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어요. 제주도의 도자기 공방 아십니까? 도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요.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현? 성은요? 아미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을 몰랐으니까요. 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주도의 공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름만 갖고는 힘들겠는데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도자기 공방 리스트가 23개 나왔어요.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죠. 혹시 도현이라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16번째 전화에서 실마리가 나왔어요. 아, 그 사람 서귀포 쪽 작은 마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눈빛이 살아났어요. 거기 가요. 서귀포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과 바다를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죠. 그리고 마침내 공방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에 도예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현 씨, 저예요. 아미라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크람이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숨을 몰아쉬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됐고 표정은 날카로웠죠.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남자는 아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엔 의심이 가득했어요. 도현? 왜 찾소? 아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왔어요. 도연 씨를 꼭 만나야 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도? 임신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름만 적힌 종이 하나 들고요? 그 말투는 차갑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요?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오?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남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이장이오. 외지인이 와서 우리 마을 사람 괴롭히는 거 못 봐요. 비크람이 회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문바이 무역회사 직원입니다. 사장님은 정당한 이유로 여기 오신 겁니다. 이장은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정당한 이유? 그럼 도연이가 정말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도 있소? 암이라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은 인도 문바이의 어느 거리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장은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도연이 맞긴 하네. 아미라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 어디 계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여기 없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압니다. 이장은 뭔가 숨기고 있었죠. 최소한 연락처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여성은 곧 출산합니다. 이장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못해요. 개인정보 함부로 못 줘요. 암이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아파요. 저는 즉시 아미라를 부축했습니다. 배가 단단히 뭉쳐 있었죠.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비크람이 다급히 택시를 불렀어요. 우리는 가까운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조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암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도연 씨를 찾아야 해요. 의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이시면 아기가 위험합니다. 제발 좀 쉬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여정의 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마을 민박집을 구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미라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과 차를 내왔습니다. 일단 좀 쉬세요. 내가 도현이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아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도현 씨 어머니를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작아요. 다 아는 사이죠. 그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미라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아미라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손이 뻗어졌다. 도연의 어머니, 이명순 할머니는 아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연이 엄마예요.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산속 오두막에 있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요. 전쟁 다녀온 뒤로 계속 그랬죠. 전쟁.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다 왔죠. 거기서 전우를 잃었어요. 눈앞에서요. 아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온 거였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했어요. 인도 요가 센터에서 6개월 있었죠. 거기서 당신을 만났나 봐요. 아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맞아요. 뭄바이 요가 센터였어요. 할머니는 아미라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을까, 우리 도현이가.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PTSD 환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도현이는 늘 그랬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죠. 아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도현 씨를 꼭 만나야 해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지금 사람을 못 만나요. 악몽 때문에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손도 계속 떨리고. 그때 민박집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넘었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죠. 도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현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미라에게만 고정돼 있었어요. 정확히는 아미라의 배예요. 그는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그 아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미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당신의 아이예요. 도연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전형적인 PTSD 패닉 반응이었습니다. 과호흡, 식은땀, 동공 확대. 도연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전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안아봤지만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아미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에서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압니다. 이건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악몽을 꿉니다. 매일 밤 비명을 지르고 깨요. 아이가 무서워할 겁니다. 아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낯선 나라에 혼자 와서 출산해야 하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미라의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강하게 발로 찬 겁니다. 아미라는 도연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댔습니다. 느껴져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세한 움직임. 생명의 신호였죠. 아기가 다시 한번 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기가. 그는 흐느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거구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살아있네,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에 적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동안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봤지만 이만큼 강렬한 건 없었어요. 도연은 아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함께 있어줘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당신과 이 아이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비크람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껴안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잔잔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주에서 한 남자가 다시 태어났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생명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일어섰다. 도연이 돌아온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동자는 종종 초점을 잃었죠.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전형적인 PTSD 환자의 증상이었어요. 깊은 밤 공황 패턴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아미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미라 씨,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무서워요.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그들 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32주. 조산 위험. 낯선 나라. 그리고 마을의 적대감.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도연 씨, 잠깐 봅시다. 이장은 도연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 여자 그냥 돈 주고 보내는 게 낫소. 애 낳고 나면 뭐라고 할지 모르잖소. 저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박사님은 모르시겠지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외국 여자들이 와서 임신했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한 가족의 탄생을 막고 있어요. 이장은 비웃었습니다. 가족? 증거가 뭡니까? 사진 한 장이 증거요? DNA 검사라도 했소?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인생 망치지 마시오. 그 여자 뭔지도 모르잖소. 그 순간 아미라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뭘 더 증명해야 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증명? 당신이 정말 도연 씨 아이를 임신한 거라는 증명 말이오. 아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외국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비크람이 분노해서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아파. 저는 즉시 달려가 아미라를 부축했습니다. 배가 단단히 뭉쳐 있었죠.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도연의 어머니 이명순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도연이 설득할게. 넌 좀 쉬어. 하지만 아미라는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건소로 갔어요. 의사가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입니다. 무리하시면 조산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암이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미라 앞에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약해서요. 아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미라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편견은 증거보다 강하다. 한 여성이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왔지만 마을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날 밤 아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는 계속 뭉쳤고 통증은 심해졌어요. 비크람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꼭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아미라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비크람, 나 여기까지 온 게 잘못된 걸까요? 비크람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용감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이 방 안은 폭풍 같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 난민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과 아미라의 눈이 닮아 있었죠.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눈이었습니다. 아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엔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고 운명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박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미라가 상자를 열었죠. 그 안에는 도자기로 만든 아기 신발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웠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아미라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첫 물방울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매일 올게요. 당신과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민박집으로 왔습니다. 아미라의 산책을 도왔고 식사를 챙겼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나란히 걸을 뿐이었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땠습니까? 아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워 보였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도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팠던 거예요. 지금은 나아지고 있잖아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 첫 증거였다고요. 마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민박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애가 곧 태어난다며. 아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투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없소? 그 말에 아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아기 옷 몇 벌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손주 입던 건데 깨끗해요. 가져가시오. 아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갔어요. 하지만 그 작은 온기가 아미라에게는 큰 힘이 됐죠. 도연의 어머니 이명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어요. 임신부는 잘 먹어야 해. 우리 손주 건강해야지.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아미라는 처음엔 낯설어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야. 천천히 먹어봐. 입에 안 맞으면 말하고. 하지만 아미라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인도 음식이랑 다르지만 따뜻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뿌듯해했죠. 그래. 다행이다. 내일은 갈비찜 해올게.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처 입은 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비크람도 헌신적이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뒤로 미뤘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와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했죠. 그는 매일 한국 지도를 뒤적이며 필요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산부인과 위치, 응급실 연락처, 약국 영업시간까지요. 사장님, 혹시 모르니까 다 준비해뒀습니다. 아미라가 고마워했습니다. 비크람 미안해요. 당신까지 고생시켜서요. 비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가족 같은 분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의 믿음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우정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장도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도현 씨가 책임지겠다니 뭐 우리가 더 말할 건 없지. 그래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외면했죠. 하지만 아미라는 계속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성실함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참 성실하네, 저 여자. 매일 인사하더라고.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배 저렇게 불렀는데도 산책하고 다니던데. 대단해. 작은 기적들은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커스 박사님, 악몽이 줄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라 씨 생각을 하면 좀 괜찮아져요. 아이 생각을 하면 더 그래요. 그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을 붉혔죠.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는 이렇게 작게 시작된다. 한 사람의 용기, 한 마을의 흔들림, 그리고 한 가족의 탄생. 작은 기적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운명의 날은 갑자기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설이었어요. 제주도에 이런 눈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눈이 쏟아지듯 내렸어요. 마을 도로는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 눈이 문제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어요. 아미라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요, 마커스. 배가 너무 아파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팔랐습니다.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조기 진통이었죠. 도연 씨, 빨리 오세요.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아미라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구급차. 빨리 불러요. 비크람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했죠. 폭설로 도로가 막혔습니다. 1시간은 걸립니다. 1시간.
그건 산모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기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이 될 수 있었죠. 암이라는 호흡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미안해요. 우리 아이 살릴 수 있을까요?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강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질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미라,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하지만 아미라의 진통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3분 간격, 2분 간격, 1분 간격으로요. 이건 출산 임박 신호였습니다. 그때 이명순 할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아미라를 보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애 낳으려고 하네. 지금 당장. 도연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구급차가 1시간 걸린대요. 할머니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여기서 낳자. 내가 받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의료 장비가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쟁터에서 본 어느 의료 봉사자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나 옛날에 애 셋 다 집에서 받았어. 지금은 선택이 없어. 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커스 도와줘요. 제발. 저는 20년 동안 난민촌에서 제한된 장비 속 출산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직접 개입해야 할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우리는 방 안을 급히 정리했습니다. 끓는 물, 깨끗한 수건, 소독약, 비상약품을 모았어요. 비크람이 뜨거운 물을 계속 끓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미라를 눕히고 침착하게 지시했죠. 심호흡해. 천천히. 힘 빼. 아미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아파요. 너무 아파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아미라. 버텨줘. 나 여기 있어. 눈 밖은 폭풍, 방 안은 절규,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머리 보여. 조금만 더 힘내. 아미라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하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어. 이거 위험해.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난산이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도현아, 엄마 등 받쳐. 자세 바꿔야 해. 도현이 아미라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아미라, 조금만 더. 우리 아이 만나자. 아미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만날 거야, 우리 아기. 할머니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다시 힘줘. 크게. 아미라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으아. 그 순간 세상을 찢는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였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았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중얼거렸죠.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미라는 기진맥진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구나. 강하게 태어났네, 우리 서준이. 서준. 서쪽에서 온 귀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기가 두 나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생명이라는 걸 직감했죠. 비크람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로 가득했죠. 도연은 아기를 아미라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아미라가 서준이를 안았어요. 안녕, 서준아 엄마야. 서준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우리 아들 낳아줘서. 아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조차 펼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동안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봤지만 이만큼 강렬한 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박집 작은 방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을 때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분쟁지에서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봤어요. 하지만 이 울음만큼 강렬하게 살아있음의 의미를 전해준 적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폭설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도현이네 아들 낳았대. 폭설 속에서 집에서 나왔다던데.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민박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사람은 옆집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애기 보자. 얼마나 예쁜지. 할머니는 서준이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진짜 귀엽네. 도현이 닮았어. 다른 아주머니들도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애기 옷 좀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세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서준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이장은 아미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미라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의심해서요. 아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장은 눈시울을 붉혔죠. 당신 대단하오. 이 먼 길을 혼자 왔잖소.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맙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느꼈습니다. 아기는 편견의 마지막 벽을 부쉈다고요. 사람들의 집단 심리를 바꾼 건 법도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 그 작은 존재 하나였죠. 며칠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돌아가며 음식을 해왔어요. 산모는 잘 먹어야 해요. 미역국, 잉어탕, 북어국. 다 해왔어요. 남자들은 민박집을 고쳤습니다. 겨울에 춥겠어요. 단열재 좀 넣어드릴게요. 보일러 점검했어요. 이제 훨씬 따뜻할 거예요. 마을 슈퍼 주인은 분유와 기저귀를 한 박스 가져왔죠. 애기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요. 이거 쓰세요. 아미라는 매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비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한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도연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마커스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서준이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요. 그러다 보면 아침이 와요.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악몽 대신 아이의 울음이 제 밤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PTSD 환자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치유의 정점이었죠. 가족이 만들어낸 치유였습니다. 한 달 뒤 마을 회관에서 전통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명순 할머니가 주도했어요. 애 낳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건데 뭐 어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자.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복을 빌려주고 음식을 준비하고 회관을 꾸몄죠. 혼례 당일 한복을 입은 아미라가 등장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붉은색 치마 저고리가 그녀에게 완벽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며느리였죠. 도연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깊고 묵직한 전통절을 했어요.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도연이 장가간다 우리 아미라 고맙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우리 마을에 새 가족이 생겼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넘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미라는 서준이를 안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비크람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믿을 수 있어요? 2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기 힘들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기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아미라 씨의 용기, 당신의 변화, 마을의 온기가 만든 겁니다. 도연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서준이는 아빠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문화의 통합이고 공동체의 재탄생이며 가족의 확장이라고요. 한 나라의 저력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바다는 잔잔했고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한 가족이 완성됐다.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상처를 넘어. 사랑과 용기가 이겼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5살이 됐어요. 유치원을 뛰어다니는 건강한 아이였죠. 한국어, 힌디어, 영어를 섞었으며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나마스테. 이장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서준이를 보며 웃었어요. 저 애는 진짜 특별해. 두 나라 말을 다 하잖아. 저는 이 아이가 미래 그 자체라고 느꼈습니다. 도현과 아미라가 만든 한국-인도 퓨전 도자기 공방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 기법과 인도의 화려한 문양이 결합된 작품들이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 그 작은 마을로 몰려왔어요. 이 도자기 정말 독특해요. 어디서도 본 적 없어요. 한국과 인도가 만났네요. 놀라워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까지 연락이 왔죠. 도현과 아미라는 공방을 확장했습니다. 마을 청년 5명을 고용했어요.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미라 씨 덕분이요. 이 마을에 사람이 돌아왔소. 이방인으로 왔던 여성이 이제는 한 마을의 경제를 살린 주역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를 바꿨습니다. 아미라의 어머니도 인도에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처음엔 한국 시어머니 이명순 할머니와 부딪혔어요. 육아 방식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음식도 달랐죠. 애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두 할머니는 매일 티격태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어요. 이명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도 음식 좀 가르쳐줘요. 서준이가 좋아하잖아요. 아미라 어머니도 마음을 열었죠. 김치 담그는 법 알려주세요. 도현 씨가 좋아하더라고요. 두 할머니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함께 인도 커리를 끓였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며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느 날 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 크고 있죠? 그럼요. 건강하고 똑똑해요. 그건 국경을 넘은 가족의 완성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딸 서아였어요. 서준이와 서아. 두 아이는 동서양을 잇는 생명들이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두 나라의 달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동생을 안고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는 오빠야.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힌디어도 가르쳐줄게. 아이는 벌써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아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이 가족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를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마지막 날, 저는 제주 바다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국경을 넘는 가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하나가 내 이론을 전부 다시 쓰게 했어요. 가족이 만든 치유, 마을이 만든 공동체, 문화가 섞이며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정책도 만들 수 없는 진짜 변화였죠. 도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커스, 떠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죠. 도현이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봐줘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게 보여준 건 데이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암이라도 나왔습니다. 서아를 안고 있었죠. 박사님, 우리 잊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인생 최고의 연구니까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마커스 삼촌, 우리 가족 좋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서준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정말 좋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야. 서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삼촌 좋아요. 또 와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필연이었다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죠. 저는 마커스 벨 전 세계 36개국을 돌며 수백 개의 가족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만난 이 가족은 그 어떤 기록보다 강렬했어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국경을 넘어온 아미라. 트라우마에 짓눌렸던 도현. 그리고 두 문화를 품은 아이들. 이 가족은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책이 아니라 가족, 바로 그들의 이야기라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가족이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한 여성의 용기로 시작된 이야기. 한 남자의 치유로 이어진 이야기. 한 마을의 변화로 완성된 이야기. 그리고 두 아이의 미래로 계속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국뽕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이죠.